그러면 연쇄전 특징 정리하고 해방전은 바로 나갈게. 특징 정리. 자, 네, 뜻이 사실주의. 자, 현실의 제한과 그 현실의 비판. 원래 사실주의 소설이 사실에 가깝게 현실을 그려내는 목적이 있지. 분명히 어떤 부족이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야. 여기서 나타나는 거 어떤 현실이냐면 두 가지 현실을 압축할 수 있어요. 뭐죠? 일단은 무단통치, 일제의 무단통치, 일제의 억압과 폭력, 이것에 대한 비판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 억압 아래서 비굴하게 숨죽이고, 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의 마치 무덤을 연상하는 조선인. 깨어있지 못한 무지와 또 계몽되지 못하고 미개하고 의지도 없고 노예정신으로 가득 찬 굴종적인 그런 조선인들의 모습. 자, 이거를 조선을 지금 공동묘지야 라고 했을 정도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일제, 하나는 그 일제에 대응 못하고 있는 조선의 비리 역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야. 비판의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구성을 잘 봐야 돼요. 구성에 대해서. 원점 회귀형 구성이라서. 왜냐면, 이게 예전에 상원고에서 교과서, 이 교과서 바뀌기 전에 출판사에서는 이 앞부분이 나왔어요. 연쇄전.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본 제시문에 나오지 않아도 보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보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알아두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점 회귀형이라는 구성에 따라서 이 주인공 나 이 정신적 각성 과정 드러나. 다시 현실 도피. 처음에 원점 출발할 때 그 현실 도피적이고 무기력하고 약간 강관적인 그 자세로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지. 그게 이 원점 회귀형 구성과 굉장히 조응을 이룬다, 대응을 이룬다. 이 사람 정신 상태가 흘러가는 방향도. 정신적 각성, 심리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서술사 특징. 서술사 특징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그치? 1인칭 주인공. 내가 내 얘기를 쓰는 거죠. 나의,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의, 즉, 주인공, 심리서술. 다른 말로 하면, 내면 표출. 심리 변화. 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 그렇죠? 거의 주인공 나의 심리에 대한 얘기죠. 쭉 보면서 그러면서 자, 대화를 통해서 이
가짱수 같은 경우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을 제시하는 간접 제시. 간접 제시.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고 처음에 가짱수와의 대화. 그 경험 후, 그 경험을 통해서 사건 혹은 현상을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판단. 아, 이것이 조선인의 처세술이야. 그래, 내가 동정한다. 이해는 해. 연민은 가. 그런데 참 착잡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 안에서는 교과가 아니라 우리 텍스트 안에서는 안에 나타난 것은 장면이 두 가지 장면이죠. 그래서 장면 1, 장면 2. 그래서 요 장면은 일단 가짱수와의 대화지. 대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냐면 우리 현상을 이것이 가짱수같이 이렇게 불정적인 모습이 노예적인 모습이 뼛속까지 지금 비굴하잖아. 자기를 막 로보라고 칭하면서도 그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분노는커녕 눈앞에 그냥 핍박만 면하면 되지라는 그 소시민성, 우리가 말하는 소시민성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정말로 비굴한 거지. 자, 이걸 통해서 조선인의 처세술, 이것에 대한 연민은 조금이야. 자조, 자괴가 더 크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건 이제 장면, 대화를 통한 경험. 이거고. 지금 주인공 나가 진짜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써머리한 거는 편지에 나왔어요. 편지는 정자에게 편지인데 서로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정자에게 말하는 거지. 내 생각을. 그렇죠? 통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하 앤드 이별의 내용을 하나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각성, 발군이 필요해. 그래야지 너도 조선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만남은 의미가 없어. 우리의 우정을 이어갈 수 없어라는 자기의 정신적 각성 상태에 있는 발분이라고 하지. 분노를 표출하는 거. 발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특징 1, 2, 3, 4번으로 할게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자기의 정신적 각성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각성하게 됐는지 그게 포인트죠. 내가 날라리 유학생이었던 내가 왜 이런 각성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너랑 이별하게 됐는지 그걸 말하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만세전 그 이전의 원제가 묘지였거든. 묘지에서 바뀐 거예요. 이게 인기가 있으면서 연재가 시분에 연재되면서 만세전이라고 조금 순화된 순치된 표현으로 제목이 바뀐 거죠. 조선은 조선의 현실을 묘지, 공동 묘지라고 비유했지. 비유적 제시. 압축적, 집약적. 집약이나 압축이나 비슷한 뜻이거든요. 비유를 통한 집약적 제시. 무엇을 집약적 제시했느냐? 조선의 현실. 당시 조선의 현실을 묘지, 무덤이라고 집약한 거죠. 한마디로 죽어있다는 거지. 죽은 것도 같아.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극복할 방안이 없어. 정신이 죽어있잖아. 생활력을 잃었고 스스로 비하하고 미개하고 무지하고 이건 죽은 상태야. 질식 갈 것 같아. 질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려면 너랑 헤어져야 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조선의 현실을 굉장히 압축적이고 비유적으로 집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주의 소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더 쓸 게 많은데 우리 해야 할 게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딱 했어요. 해방전으로 갈게요. 해방전으로 가려보세요. 해방전은 이태준 씨 해방전인데 해방이 언제 됐냐면 한국사 또 우리 즐거운 한국사 시작해야 되겠네. 짧게 할게요. 오늘은 8, 2로 있지. 그럼 그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는 거죠. 8.2로 직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거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수특에 수록된 부분은 이전 상황입니다. 이전. 해방 이전이에요. 해방 이전이니까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조선의 상황. 한국사 끝났잖아. 1학년 때. 이제 일본이 전쟁 일으켰죠. 태평양 전쟁. 그치? 자, 조선의 대외적으로는 전쟁. 태평양 전쟁. 대내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을 병창기지화 시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징병, 지용, 공출, 물품 뺏어가는 거. 그 다음에 위안부. 이런 식으로 착취와 수탈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였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또 문화적으로는 착시개념, 민족 말살 정책을 한다.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인 착시개념이 있었죠. 일본식으로 그림 다 그리고 역사 교육 안 하고 실시 안 하고 조선인은 무조건 기술 교육만 해요. 아주 뛰어난 그 브레인급 애들이야 뭐 유학도 가고 이런 지식인이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였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였고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더 심해졌지. 이게 이 현상이 더 심해졌고 더 발악을 했고 많은이 극을 달했죠. 그러면서 팔을 핵 두 방 맞고 이제 항복했잖아. 일본이 그 전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때의 지식인 이태준도 문학인이고
그리고 지식인이었으니까 이 태도가 우리 윤동주나 이육세 같은 지식인들은 그냥 극소수야. 왜냐면 그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잖아. 등불을 드는 순간 죽어야 돼. 쉽게 쓰여진 시 기억나죠? 그러니까 소수였고 대부분의 지식인들 고뇌했겠지. 그죠? 그래서 이태준 작가도 이게 자전적인 소설이거든. 여기서 나오는 현이 바로 이태준이야. 자전적인 소설인데 이때는 좀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현실 타협적. 그리고 얘가 강원도로 도망치잖아. 끌려갈까봐, 징용이 끌려갈까봐. 그러다가 이제 해방 전후 후를 보면 뒤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좀 열정적으로 나서요. 국가 재건을 위해서. 근데 여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신적이고 타협적이고 뭔가 수능적이고 여기서 뭐 찌질하잖아. 막 낚시질 하는 거 들켜가지고 막 낚싯대 막 집어던지고 그런 지식의 모습이 그려진 부분이죠. 꽤 셌으니까. 근데 둘 다 중요한 소설이고 힐러는 소설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리고 교파는 좀 쉽게 시적 부분은 좀 어렵게 이게 여태까지 패턴이었으니까. 네. 현은 집을 팔지나 현 동그라미 주인공 중심입니다. 3인칭 전시적 시점이에요.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아직 라바우를 지킨다고는 하나. 라바우 항구도시 저 남태평양에 있는. 자, 이렇게 실제 지명을 이용해서 사실성을 더 부여하고 있죠. 멀어야 이 삼년기자는 신산으로 밑줄처럼. 이거 누구의 신산이야? 현의. 중심 인물의 심리가 서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시적 작가 시점이지. 집을 최대한 대로만. 그러니까 멀어야 이 삼년이겠지. 약간 머리를 굴려보니까 얘가 똑똑한 지식인이잖아. 나름 판단해. 아, 2, 3년 안에 이 전쟁 끝나겠다. 그럼 서울로 다시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집을 최대한 대로 좌표만 가지고 서울을 떠난 것이다. 자, 집을 팔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백할 계획으로 떠난 거야. 그곳 공의를 아는 것이 단연 인연으로 얽혀있는 인연으로. 공의가 뭐냐면 공의가 그냥 의사예요. 의사, 지역 의사. 근데 공의지. 그러니까 나라, 국가에서 지역에 파견한 의사 정도로 보면 돼. 강원도 어느 산읍. 자, 메모쳐. 공간적. 그러니까 강원도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한 거죠. 강원도는 좀 내가 피해있기에 괜찮을 것 같아. 이게 공간적 배경이야.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나와. 철도에서 80리를 썬 버스로 들어오는 곳이요. 예전에 현강에 있던 곳이나 지금은 면수와 주제소는 시대상을 알려주는 거지. 일제시대 때 파출소 경찰서를 주제소로 했거든. 주제소분의 한적한 구읍이래. 즉 한적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사람이 없어. 숨어있기 좋잖아.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인연이 있었어. 공의. 여기는 자 인연이 있었어요. 공의. 이사.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있네요. 그 덕으로 여기서는 공의가 관리들과 무관한이 밑줄쳐봐. 이게 뜻이 뭐냐면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가까우니 이런 뜻이야. 가까우니 무엇보다 그 덕으로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징용 면하기. 얘가 좀 빽을 써서 나 이제 군대가 아니라
이제 징역, 노동자로 끌려가도 이때 많이 살아오지 못했거든. 아니면 병신이 돼서 오거나.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 게 최고의 수였지. 그러니까 이게 좀 빽을 써가지고 징역 면하자. 요거. 그 다음에 작곡의 소산지니까 여기가 식량이결. 두 번째, 여기서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작곡이 많이 나니까. 두 번째, 그러고는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질. 임진강 하류에서 낚시질. 여기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현실 같죠. 나는 현실에서 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피해가겠다. 기다려야지. 세상이 바뀔 때까지. 그러니 그곳을 택한 이유가 하나였다. 그래서 이유 1, 2, 3 있어요. 자, 그러고 와서 실정에 부딪혀보니 이 세 가지는 하나도 탁탁한 것이 아니었다. 목적이 있게 왔는데 이게 다 탁탁하지 않다? 이게 다 만만하지가 않아.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던 거야. 실상은. 그러면서 면사무소엔 상장 10여 개나 걸려있는 모범 면장으로 나라에서 상을 타나. 여기서 나라는 세먼초가 일본이야. 친일적이지. 면장이 친일파야. 그러니까 이 사숙에 들어오면 뭔가 다르겠지 했는데 이 산골 총구석에도 친일의 손길이 뻗쳐 있는 거지. 백성에겐 그만치 원망을 사는. 왜? 친일을 다른 말로 하면 반민족적 행위거든요. 백성에겐 그만치 원망을 사는 바로 이 시대의 모순을. 나라에서 표창장 받으면 백성은 괴로워. 면장이 나라에서 표창장을 받으면 백성을 그만큼 괴롭게 한다는 거야.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이 면장이라고 예외일 리 없어. 끊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와서 왔는데 면장이 친일파야. 모범 면장이 상을 막 너무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성미가 강직해 다른 말을 잘 쏘는 공의 미주자. 공의를 직접 지시했죠. 직접 지시. 이가 공의랑 지금 인연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공의가 다른 말을 잘해. 직원을 잘하는 의사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주인공 현이라는 사람 끼리끼리 놀잖아. 그치? 끼리끼리 놀지. 그러니까 다른 말을 잘하는 공의하고 인연을 맺고 여기에 왔다. 현도 공의와 같이 생각은 반듯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내가 무시하고 왔는데 아니야. 여기 보니까 산골인데 장난이 아니야. 면장이 친일파고 그 다음에 공인은 6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인해 서울로 가버리고. 짜자잔. 공인은 부재중이라. 부재중.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인백으로 징용을 면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태클이 걸린 거지. 이렇게 태클 걸렸는데 그러면서 징용 면할 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의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여기 이제 여러 인물이 나오거든. 인물 유형들, 분상들이 나와요. 그걸 분석하는 그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야. 인물 관계도도 그렇고. 김직원이라고 나와. 근데 김직원이 동그라미 여기서 직원은 그냥 직책의 이름이에요. 자, 친분의 형식은커녕 자기 식구 때문에도 손이 힘, 즉
가족조차 잘 챙기지 못한다는 뜻이야. 현실적으로는 현이나 마찬가지의 현실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지. 무능력한 쪽이야. 그래서 가족을 못 챙겨. 그래서 자기랑 마찬가지야. 아직도 상투가 있는 부식 노인인 성비였다 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공인은 부재중이고 김직원이라고 나랑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고 안면을 튀게 됐죠. 공의를 통해서 결이 같은 인물이죠. 결이 같은 인물인 거야. 그런데 이 김직원이 뭐라고 나왔냐면 상투 틀었다고 했죠. 상투 우리 아까 만세전에서 나왔지. 그 상투는 부정적이었죠. 전근대성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몽되지 못한. 여기서의 상투는 부정적인 게 아니야. 배웠잖아. 여기서의 상투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 것, 우리 전통. 아까 얘기했잖아. 40년대 후반 민족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 상투를 들고 있다? 이건 꿋꿋하게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정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같더라도 의미는 완전 상반된 거야. 아까 만세전의 상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김직원하고 이제 내가 친해져. 공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현이나 공의나 김직원은 결이 같으니까 친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도 여기까지 이제 끊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요약해보면 사울을 떠나서 강원도 산으로 왔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이루는 게 만만치가 않네.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하고 가면 얘가 이제 낚시질을 하려고 했잖아요. 현이 낚시터도 처음 와볼 때는 지쳐 코앞 갔더니 자주 다니기엔 거의 10이나 되는 부달픈 길일 뿐 아니라 하필 주제소 앞을 지나야 나가게 되었고 부장님이나 순사나리의 눈을 피하려면 길도 없는 산등성의 하나를 넘어야겠는데 여기 밑줄 쳐봐. 부장님이나 순사나리의 눈을 피하려. 눈을 피하고 싶은 거지. 피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야? 어떤 캐릭터지? 아까 그랬잖아. 만세전에서는 각성하고 갈분해야 된다고 했지? 각성, 갈분이 아니라 그냥 피하는 거잖아. 회피. 그쵸? 무기력, 나약함, 회피지. 순사 만나면 어쩌지? 이러고 있으니까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하루는 우평국 무퉁위에서 넌지시 살펴보니 가네모라라는 조선 순사가 눈에 띄었다. 가네모라라는 조선 순사가 나와. 그러니까 결코 긍정적인 인물일 수가 없어요. 특히 조선 순사라는 거. 일제강점기에서 자 경찰에 몸을 담았다 조선인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앞에 선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창시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선 순사를 만난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현은 낚시 도구부터 즐거움을 뒤로 감추며 밑줄쳐가 인물의 간접 지시. 캐릭터 뭐예요? 나약하죠. 그렇지. 회피하잖아. 숨잖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니 촌사람들이 무슨 나무 껍질을 벗겨온 것을 면석이 들과 함께 점검하는 무렵이다. 보통은 소금바람이나 다리나 각반을 차고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다. 다리에 칼 차고 지금 채찍 비슷한 거를 막 들고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하면서 조선인들한테 건들건들 거리는 거죠. 자 이것도 가네모라상의 외양과 행동 묘사를 통한 간접 지시죠. 일제의 포괄. 그리고 어떤 우리 조선인이 순사가 돼서 앞잡이가 된 그런 모습. 그런 비극적, 귀찮은 분노를 비교하는 그런 인물의 행위죠. 여기까지 낚시터를 가다가 순사를 피해서 이제 길을 건너가게 됐어. 그래서 다
다시 돌아서 뒷산등을 넘기로 했는데 가네모라를 피해서 갔는데 길도 없는 바닥숲을 젖히며 그 뒤에 미끄러운 깃털 한참이나 헤매서 비로소 하지만 중턱에 올라설 때다 멀지 않은 시야에 공처럼 시커먼 것이 우뚝 마주서는 것은 순사부장이라. 또 만난 게 순사부장이야. 캡틴이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호랑이 피해서 왔는데 사자 만난 거지. 혀는 산짐승에게보다 더 놀라웠던 두 손의 낚시도를 이번엔 펄썩 놓아버리는 게 좋죠. 완전히 깜놀한 거지. 자율학습 이제 몰래 빠지다가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 하는 아이처럼. 그러면 현의 이런 행동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현의 캐릭터는 뭘까요? 나약한 지식인이야. 그쵸? 나약한 지식인. 당신 어데가오 현의 눈의 부장은 눈까지 부릅뜨는 것으로 보였다. 공포감을 느끼고 있네. 괜히 찔려서 네, 바람 좀 쏘이러요. 이 소심한 모습. 그제야 현은 댓글감 모자를 벗으려 인사를 하였으나 부장은 이미 딴 쪽을 바라보는 데였다. 부장이 바라보는 쪽에는 면장도 서 있었고 자세를 보니 남양하여 큰 전구 끝만한 장방향으로 새끼줄이 치어져 있는데 뭘 짚고 있는 거야. 부장과 면장이 대화하는 거야. 신사털을 잡는 눈치였다. 신사턱 이런 게 이제 시대상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현은 말뚝처럼 우뚝 섰을 뿐 말뚝처럼 말뚝 동그란 저가 세모 저가 비유했지. 죽일법이지. 어떤 느낌이 들지? 너무 놀래가지고 줄줄 모르는 굉장히 한자성어로 하면 우두망찰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문학인이라는 사람이 일제 순사한테 겁먹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좀 찌질한 모습, 이런 무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놓아버린 낚시도구를 집어 올릴 용기도 없거니와 딱 놨잖아. 그런데 그 용기도 없어. 올린 대자 새끼줄을 2번이나 나오면서 신사털을 지나갈 용기는 더욱 없었다. 용기는 없었다. 나약한 거죠. 약한 거죠. 게다가 부장도 면장도 무엇라고 수군거리며 가끔 현을 돌아다 본다. 낚시 도구를 들고 있는 현을 못 봤다는 거야. 꽃이라도 있으면 한 가지 꺾어 드는 치약이었는데 페르민 꽃 한 송이 눈에 띄지 않았다. 얼마 만에야 부장과 면장이 일시에 딴 쪽을 향하는 틈을 타서 여기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가로쳐보세요. 수갑에 채였던 것 같던 가로쳐가. 우리 수갑에 채이면 어쩌지?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지. 비유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현의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현의 손은 날쌔게. 그 다음에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왔는데 스톡에서도 나오고 네모쳐봐.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 네모치고 별표주세요. 이게 뭐죠? 낚시도구죠. 시국의 태만한, 이거는 일본의 입장이야. 지금 일본이 뭐하고 있어? 전쟁하고 있잖아.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이 기로에서 낚시질을 해. 그렇죠? 그것도 문인,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 그러니까 일제가 지식인들을 감시하는 이유가 있었지. 그들이 대중을 선동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자, 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낚시질이 일본 입장에서는, 일제 입장에서는 야, 이 시국에 태만하게 무슨 낚시? 한가하게 무슨 낚시질? 이랬던 거지. 허둥지둥 그만 집으로 내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조금 시험에 잘 나오고요. 별표 하나 하고, 아버지 왜 낚시질을 안 가고 돌아오슈? 현의 아들이 이렇게 부른 거야. 현은 아이들에게 대답할 말이 미처 생각나지도 않았거니와. 왜냐면 야, 나 순사 만났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쳤어. 쪽팔리게 어떻게 얘기해 얘한테. 있잖아, 아빠 가오가 있지.
먼저 현의 뒤를 따라온 듯한 이웃집 아이 한 녀석이 야 너희 아버지 순사 부장한테 들켜서 돌아온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내용상 여기까지. 그래서 요건 하나의 일화. 순사 낚시터 가다가 순사 부장을 만나서 도망쳐옵니다. 요걸 통해서 요 장면을 통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추측할 수 있죠. 지식인인데 얘가 용기도 없고 배포도 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쪽이구나. 자, 그다음은 낚시질을 못 가는 날은 현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직원을 찾아갔고 짜자잔 이제 김직원과의 교류.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올 또 부분이 됩니다. 그냥 가계도가 나오잖아. 인물 가계도. 자, 두 번째 장면은 김직원과의 교류예요. 김직원과의 교류. 자, 김직원도 현이 강에 나가지 않았음직한 날에 우리 찾아왔다. 끼리끼리 유유상종 마음에 맞는 거지. 상종한다기보다 모셔볼수록 즉 리스펙이 나타나있네. 노인에 대한 깨끗한 노인이요. 이줄 쫙쳐. 이 고을에서 엄연히 존경을 받아야 오를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였다. 지사의 뜻을 가진 선배 지사. 밑줄 쫙. 인물의 직접 제시죠. 간접 제시하고 직접 제시가 적절히 섞여 있어. 이거 너희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학 1번 서술형이었잖아. 인물의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여기서 직접적으로 인격자래, 지사래. 현은 가끔 기인여옥이란 이런 일을 가리킴이라는 뜻이었다. 기인여옥 밑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품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김직원과의 교류. 이 김직원이라는 인물을 리스펙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죠. 왜? 주인공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자, 설명하는데 현관은 워낙 수십 년 연장인데다 일단 나이가 많아. 그렇게 하네. 김인현 거기부터 할게요. 김인현 3.1 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에 끌려왔었을 뿐 3.1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사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독립운동. 자, 그리고 조선이 망한 이후 한 번도 자유로도 청동포가 생긴 서울에 오기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피한 이유가 달라. 얘는 징용을 피하려고 했잖아. 이 사람은 청동포에 있는 서울에 안 가고 있다. 애국자지, 애국자. 창씨를 안 해. 창씨 개명을 안 했어요. 창씨도 안 해. 이런 분이란 말이야. 또 감옥에서 나오는 날부터 아까 그랬지. 갓상투. 이게 아까는 구식 노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뭐야? 민족의 아이덴티티죠.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서투부터 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김직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강직하고 애국자야. 강직한 애국자. 강직이라는 게 뭐냐면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강직한 애국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김직원에 대해서. 자, 쭉 이러면서 근데 자, 형과는 워낙 수십 년 연장되다. 이게 윗사람이에요, 윗사람 나이적으로. 형이 한문이 붙이어 한문이 부족해서 그분이 지은 시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신문학에 무관심하여 그러니까 서로 이 학문이 공부하는 학문이 달라요. 학문이 달라. 그러니까 신문학, 그다음에 여기는 한문학이야. 현대 문학을 논당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일 뿐. 그건 그냥 유감일 뿐인 거야. 서로 논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 학문에 대해서. 여기 뒤가 중요하죠. 여기 뒤에 같은 문장. 바로쳐봐. 불행한 족속 왜 낭독입니다. 억천 암흑 속에 인류의 광명을 향해 한 줄기 광명을 향해 남몰래 더듬는 그 간곡한 심정의 촉수 바로 닫으세요. 많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히고도 나가. 자, 암흑 세모 광명 동단 방법을 기원하는 마음 같다는 거지. 한두 번 만남으로 서로 간담을 비추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간담 삭조라고 합니다. 형과 간하고단 서로 꺼내서 비춰줄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뭐냐면 서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친구, 버지기 그런 사이를 얘기해요. 하루 저녁은 자 이제 일화가 나오는데 주름 잡혔으나 정체 없는 아름다운 빛깔에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의학묘사 누구의 김직원이 찾아왔다. 형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맞았다.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것을 풍경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다 큰 조카 자식을 흉길에서 매질을 했어. 김직원은 그저 손이 부들부들 떨며 있었다. 자, 조카 하나가 여기서부터 쭉 바로 치세요. 조카 하나가 요약적 제시된 부분이에요. 요약적 제시. 자기가 조카를 매질하게 된 내력, 이유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 바로 쳐.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다니는데 그의 외부 즉 이분의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일본으로 징용당에 가던 도중에 도망쳐왔다. 몸을 피해 처가에 온 것을 이곳 면장이 알고 그 천안더러 잡아갔다. 이 기밀을 안 외부 청년은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천안 청년은 경방단의 응원을 얻어 산을 에워싸고 토끼 잡듯 붙들어다 주제소로 녹였다. 여기까지 바로 다니세요. 요약적 제시. 요거 인물 관계도 그려볼 수 있어요? 인물 관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인물 관계도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거야. 이거 진짜 시험에 꼭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 김동미의 연마 인물 관계도 10점짜리였어요. 서술형은 없지만 이거 나옵니다. 인물 관계도 한번 그려봐봐. 거기 나오는 매부, 처남, 조카 사위. 지금 말은 다르지만 인물 관계도 한번 그렸어요. 보면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다니는데 그의 외부 이분의 조카 사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직원한테 자 조카라는 거는 단계, 형제의 자녀예요. 그렇죠? 조카. 그러니까 김직원한테는 자
때문에 조카가 여자 조카의 남편은 조카 사위가 되는 거지. 김직원한테는 조카 사위가. 그러니까 조카의 남편, 조카가 남자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 조카의 남편은 김직원 입장에서는 조카 사위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보면 요 남조카 얘 입장에서 보면은 요 조카 사위 얘가 뭐가 되냐면 얘한테는 내부가 돼. 아, 이런 건 초등학교 때 한번 인적 관계도 이거 알아요? 내부 조카 사위인데 얘는 자기 여동생 여자 형제의 남편이잖아. 그걸 내부라고 해요. 내부. 그러면은 이 내부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의 남동생 혹은 오빠를 뭐라 그러지? 처남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직원 입장에서는 남자 조카가 있고 여자 조카가 있어. 근데 이 여자 조카의 사위, 조카 사위가 얘가 징용을 끌려가게 된 거야. 징용을. 이거 자체도 열받는 거잖아. 조선인이 일본에 징용 끌려가는데. 근데 얘가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쳐서 어디로? 짜자잔, 자기 부인의 집, 처가지. 이 조카 사위 입장에서는 부인의 집, 부인의 엄마 아빠 있는 게 처가인 거지. 처가로 숨어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처가에는 누가 있겠어? 요 남자 조카가 있을 거야. 김직원 입장에. 근데 얘가 뭘로 직업이 뭐냐면 면석이야. 면석이. 그러니까 면장이 야, 네 내부가 징용해서 도망쳤거든? 니네 집으로 왔지? 너 못 잡아다 놓으면 네가 가야 돼 라고 협박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발심을 해서 경방단하고 이때 요즘으로 말하면 예비군 비슷한 거지. 동원을 막 해가지고 토끼몰이 하듯이 때려 잡아가지고 면장 앞에 갖다 놓은 거야. 내부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깊은 빡침을 느낀 김직원이 어떻게 했어? 이 조카를 매질을 한 거죠. 분노한 거지. 분노. 얘가 처남이 내부를 잡았잖아. 토끼 잡듯이 산을 뒤져가지고 잡아가지고 일본 주재소에 넘긴 거 아니야. 면장한테 징용으로. 같은 조선인끼리 심지어 같은 친척끼리.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김직원 독립운동 지사잖아.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조선 총독부가 있어서 재수 없어서 서울에는 근처도 안 하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상투 틀고 우리 것 지키겠다고 하는 이 김직원의 눈에는 인간 같지 않은 양아치인 거야. 얘가 쓰레기인 거지. 자기 조카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거 이해돼요? 이거는요, 눈으로 그런가 보다 이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야. 형제. 김직원의 형제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조카 2명. 조카 2명인데 그게 남자 여자야. 그래서 조카 사위랑 조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얘가 얘를 잡아들여서 일제 앞에 바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 김직원 선생님께서는 빡친 거고.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얘를 행길에서 매질을 합니다. 이 일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해보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유액적 지시 강박한 처남이 여러분. 형이 동조입니다. 굉장히 매정하는 처남. 그랬더니 형도 탄식하였다. 잡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가야 한다. 가르쳐가. 고 인용한 거죠. 간접인. 다짐을 가닥닥
기부당할. 그러니까 연장이 이 조카를 협박했겠지. 야, 이 내부 붙잡으면 네가 대신 징역 가야 된다. 대신 가기로서 김직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신 가지 이렇게 된 거야. 제 집으로 피해온 명색이 미출자. 이게 김직원의 시각이. 제 집으로 피해온 명색이 내부 녀석을 경방단들을 끌고 올라가서 일본 경찰 예비군 군인반 이런 끌고 올라가서 돌풀매질을 하면서 가정 붙들어다 함정이 넣어야 올 수. 이 함정이 뭐죠? 주제소. 결국은 일본의 먹이로 함정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지금 거기 비춰줘봐. 젊은 놈들은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쓸개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비유했던 저 간 쓸개가 없는 놈 이러면서 빗댈 때가 있거든.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간과 쓸개가 없다. 그러잖아. 아우 저 간 쓸개 없는 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작품하고도 연계가 돼요. 간과 쓸개가 없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 없다. 신체 기관이 없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자존심, 주대 이런 게 없다는 거지. 마지막 지켜야 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 하나 남아있다면 이건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야. 간도 쓸개도 없다는 거지. 어떻게 일본 놈한테 내부를 팔아넘겨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로를 하는 거야. 경로를. 자, 그러니 지금 세상의 규모기론이 그걸 어떻게 공공연히 침방하십니까? 분에 견딜 수가 있어. 면소서 나오는 놈을 누상면 길거리면 어떻소. 잠자코 한참 대설대가 끊어져 나가지고 패쳤죠. 맞는 제 놈도 까닭을 알게고 보는 사람들도 아는 놈을 알겠지만 그게 대사야 큰일이요? 이줄주야. 즉 자신의 행위가 당당했다고 후회하지 않는 거죠. 저놈은 맞을만 해서 맞았어. 깊은 분노가 느껴지지.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그래서 매물을 잡아넘긴 조카를 매질한 김직원 이야기가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 김직원의 강직함과 의로움 정의로움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이 천연을 보면서 이 인물을 보면서 아까 눈앞에 목전의 핍박만 면하려고 했던 그 갓장수가 얼핏 스쳐가지고 이 불정적이고 치킨하고 그걸 하냐고 차라리 지가 가지 그런 얘기잖아. 이 불정적이고 비굴한 강자한테 숨도 못 쉬고 알아서 기는 동정 아까 그랬잖아. 만세전에서 연민은 가는데 알긴 알겠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유지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도 이 캐릭터 그리고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서 자, 요 이제 마지막 부분 현행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날은 현로 우울한 일이 있었다. 서울 문인 보국회 말이 딱 그렇잖아. 나라를 보호하는 뭐 연맹? 나라를 뭘 보호해? 친일 조직이죠. 친일 조직. 문인 걸기 대회가 있어요. 물러가는 정부가 것이다. 그러면 걸기 대회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친일파의 걸기 대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방 전이잖아. 직전에 걸기 대회를 하면 친일파들이 뭘 했겠어? 문인들. 징병이나 징용. 그렇죠. 선동이 있겠죠.
그 선동을 대표적으로 잘한 작가가 누군지 아니? 그 선동질을 정말 그 말 새치혀도 너무 잘 선동을 했던 게 이광수, 김동인 사람이죠. 특히 이광수가 쓴 글을 보면 역겨워서 한 3줄까지 읽다가 진짜 오바이트야. 김동인도 뭐냐면 어떻게 썼냐면 그런 내용이야.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건 너무나 영광된 축복이다. 일본을 위해서 한국 시민에게 도리고 의무고 이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다. 막 그 선언서를 막 시기야 방송대국이야처럼 막 그 선언서를 딱 읽고 나면 조선 너희 같은 어린애들이 막 그러면서 하이 그러면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됐잖아. 가미가제 특공대 알아요? 폭탄 맞고 미국 항공모함에 잡격하는 거잖아. 그렇게 동원된 애들이 얼마인 줄 알아? 10만 명이에요. 조선인들이 11살부터 갔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11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걔네들이 뭘 한다고 다 그냥 지원하는 거야. 나 군청신이 그러면서도 일정기 흔들면서 막 박수치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선동을 한 게 이광수 김동인.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나 독일이 나치 부역자들을 처형시킬 때 제1번이 뭐였는 줄 알아요? 1번 언론인이야. 문인들, 교수들, 언론인들 일제히 부역한. 우리는 근데 부역자 창조를 단 한 명도 못했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잖아. 박정희는 일본 장교였다니까. 육사 그것도 수석 장교야. 조선인이 일본 역사에 수석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스러웠던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을 정도니까 우리는 그걸 못했죠. 그런데 이 문인들을 앞세운 거지. 그러니까 친일에. 자, 그런데 현은 어땠겠냐고. 가고 싶었겠냐고.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조선의 광복을 바라고 그리고 일제히 이 포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빨리 광복이 오기를 바라고 숨죽이고 있는 현이 여기에 가고 싶었겠냐고. 그런데 계속 독촉하는 거죠. 거기서. 자, 현에게서는 역삼장이 와도 먼저 알고 있는 주제소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 지식인들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심했죠. 왜 지식인들을 감시하냐면 지식인들이 민중을 선동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선동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 지식인들이 옳은 방향으로 선동하는 건 맞지. 의식을 깨워주고 우리가 일제히 압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기대회가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반대잖아. 반대. 전쟁 나라라고. 자,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 이거는 가르쳐보세요. 시대 상황. 문인들의 걸기대회에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가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데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야? 일본 입장, 일제 입장에서죠.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 주제소뿐만 아니라 일본인이요 방공감시초장에 우편국장까지도 흥미를 가진데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 붙이러 나갔더니 너희 아버지 내일 서울 가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거죠. 김직원은 처음엔 현더러 문인 걸기대회에 가지 말라 했다. 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현은 가지 않기가 두려워 겁이 난다. 그랬는데 다음날 두 번째, 그 다음날 세 번째 좌우가 답장을 하라는 독촉 정보를 받았다. 독촉 정보, 야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거는 압박이죠. 협박이야. 그것을 안 김직원은 그날 일찍이 현을 찾아왔다. 우리 딸이 노고는 우리는 늙었어요. 그래서 새 세상을 만난다. 새 세상, 광복 이후의 세상. 무슨 소용일까만 현공 같은 젊은이는 어떡하든 부지했다가 살아남아서 그 위에 한몫 맡아주시오라고 당부를 해요. 새 세상이 오면 새 세상 건국하는데 힘을 써달라.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직용만 면할 도리를 해요. 징용 같은 곤란한 일만 피해서 목숨만 부지해서 잘 버텨보자. 그 얘기죠. 그리고 이날은 가네무라 선사가 나타나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떠나느냐? 떠나면 여행 증명을 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만일 안 떠나면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는 성 가면 자기의 회중식에 수선을 좀 부탁하겠다 하고 갔다. 하는 역시 자, 이 부분 잊을 수 우리 주인공한테 집중해야죠. 포커싱을 잊을 줄 살고 싶다. 또 한번 비명을 근데 비명을 했어. 자, 이거는 현에게 이 월기대에 참석하는 일은 굉장히 내키지 않았단 말이야. 비명을 지를 만큼 싫었던 일이지. 그런데 하루를 앞두고 가네무라 선생의 수선의식을 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준비 뿌리는 날 서울 문인 보급회로 올라온 것이다 라고 해서 서울로 월기대회에 참석하는 모습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제 해방 후에는 좀 달라져요. 현이. 자, 여기까지 하고 특징. 시험에 나올 특징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역시 해방 전인데 이 해방 직전이죠. 일제말 조선의 상황이 또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사실 직접적으로 제시는 안 했더라도 이 인물 간의 대화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매우 사실에 가깝게 제시되어 있다. 자, 우리 여기서 주요 현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죠? 현. 자, 중심인물 현을 둘러싼 인물들이 나오는데 일단 공의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공의 그리고 김직원 현과 별이 같은 사람 그치? 간담상조한다라고 했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유상종 자, 행동은 무력하고 소심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자, 그 외에 또 인물들이 쫙 나오잖아. 뭐 김직원 가족의 이야기, 의학적 제시 속에 나오는 김직원의 가족, 조카 사위예요. 또 나오고 그리고 뭐 현의 가족들 뭐 아주 보조적으로 나오고 신사 조선 신사 가네무라 조선 신사 나오고 그 다음에 신사 부장 나오고 그 다음에 문인협회 이건 이제 단체지 단체. 그래서 이 중심 인물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주변의 인물들이지. 현을 둘러싼
인물들. 그래서 여기서 자 일지말 다양한 인간 본성들의 모습 드러낸다는 거죠. 인물의 특징이라고 해도 좋아. 문학은 보편성을 약속하고 창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조카, 면석이 조카라든가 조카 사위라든가 조선 순사 기내무라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와 가까운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존재했던 일제의 말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존재했던 여러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인물의 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참시도 안 하고 꿋꿋하게 삭주 틀고 버티는 이런 애국지사, 애국, 강직한 면모가 있는 이런 애국자도 있는 반면에 이 조파같이 쓸데없는 놈도 있었고 조선인이면서 순사지라는 분도 있었고 그 캡틴 순사부장 그래서 조선인을 억압하는 다양한 같은 조선인들 또는 일제 등등 일단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종합적으로 보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중심인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 소설은 자 주인공이 세계와의 대결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지. 소설이 그랬잖아.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야.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이 세계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 살필 방향을 이렇게 합시다. 이 세계라는 것이 지금 전쟁, 일제말, 해방전 대외적으로는 태평양 전쟁 중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창씨기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징용 아까 얘기한 거 쭉 썼었죠. 민족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잖아. 민족에 대한 억압과 탄압 그리고 회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자 어떻게 주인공이 대처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형이 이 김치곤을 그렇게 리스펙하고 좋아하고 만난 상처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수급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이 세계에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대처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결국은 가잖아. 비명을 지르면서 가잖아.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가기 싫은데 비명을 지르면서 아까 그 가짱수랑 무슨 차이인데 그런 거죠. 단지 그건 알겠지. 난 비겁하다. 그건 알고 있겠지. 지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 자 그러면 소설에서 주제는 우리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 세계에 대처하는, 반응하는 거기에 주제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주제가 있는 거죠. 일제말 한 지식인의
지식인의 고뇌와 나약함.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였죠. 소설은 서술상 특징이 1번 문제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점은 어떻게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자 누구의 심리가 잘 드러날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당연히 현에 심리 서술이 드러나 있고 이 심리 서술이 당연히 중요하죠. 주인공의 심리 서술이 당연히 중요해요. 왜? 주인공의 태도가 주제니까. 그러니까 현의 심리 서술이 드러나는 부분, 내면이 드러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서 독해해야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역시 인물에 김직원도 그렇고 공의도 그렇고 보면은 인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정말 인격자야. 다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야. 직접 제시, 텔링, 직접 설명하는 거와 함께 행동으로 외양 묘사로도 보여주죠. 간접 제시가 같이 섞여 있다. 각각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특히 직접 제시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지. 간접 제시는 하는 대화라든지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의 심리 서술도 나와 있지만 이 현을 간접 제시한 부분도 많죠. 낚시질하다가 막 도망치고 낚시터도 떨어뜨리고 막 그거 죽지 못해가지고 막 쭈뼛쭈뼛 눈치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간접 제시죠. 그래서 뭘 보여준 거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섞여 있다. 그리고 시대상을 보여주는 표현, 단어, 창시, 주제소, 연장, 연섭이, 징용 이런 거. 징용, 경동단 이런 거. 일제 말기, 해방 전, 해방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단어들. 그래서 시대상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자, 그 다음에 장면 제시가 있으면서 요약적 제시도 삭되어 있죠. 요약적 제시가 뭐지?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써머리하는 거잖아. 이 요약적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뭐였지? 어디지? 요약적 제시. 그 부분 있잖아요. 김직원. 조카 때리는 거. 그거는 요약적인 제시다. 서술 방식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김직원 가게도 있잖아. 가게도. 인물 관계도. 자, 이번에 서술형은 없으니까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서 나오는 조카 사이, 처남, 매도 이 관계 있죠. 이 관계. 요거 가계도, 인물 관계도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나갔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거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것 같고 자, 프렌즈 좀 해보세요. 프렌즈 좀 프렌즈 좀
시에 이 시 아직 진도 안 나간 거. 오늘 다 배운 거네. 다 배운 거면 정말 핵심만 얘기할게요. 딱 적중해서 써머리 할 수 있게.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미술 도구의 그림 있죠. 미술을 자 문학으로 연계시킨 거거든. 시로. 그래서 장르가 다른 것을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화한 거지. 일단 비현시인데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비현시인데 요 구조를 먼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쉬워요. 이해하는데 중심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방금 세일에서 건진 고위의 북사 별 있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여기 끊어. 여기 딱 여기 첫 번째. 이건 뭐냐면 팩트야. 팩트. 고위 그림을 산 거지. 고위의 그림을 샀어. 쭉 내려와서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까지. 거기. 이건 뭐냐면 그림을 샀지. 이번에는 고흐의 그림 속 풍경을 묘사한 거예요. 그림의 내용을 여기 묘사하고 마지막 거기서부터 끝까지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요. 여기까지는 그 그림에 대한 감성이야. 그러니까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그림을 사게 된 거지. 처음에 세일에서 복사를 샀어. 위에 그림을. 팩트. 그 다음에 이제 풍경을 묘사. 그림 속 풍경. 그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인 감상을 내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사게 됐다. 이게 시상의 시작이죠. 그림을 산 거, 복사본을 구매한 거. 세일에서 자, 그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이거 반에 프랑스 시골길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묘사해 보세요.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편백나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그림을 묘사하는데 이 2번이야. 이 2번인데 자, 편백나무. 편백나무고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서 있는 편백나무를 의인화했네. 그쵸? 의인화했네. 밀밭 앞길로 두 줄기가 얼싸안고 붙어서 있는 밀밭 앞길로. 자, 쭉 이제 밀밭 앞길로 위태한 마차가 불러오고. 근데 마차가 위태한 거네. 그렇지? 이거는 주관적인 감정이 투영된 거지. 그 마차가 선글라스는 위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러오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죠. 위태하게 막 불러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가르쳐. 삽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 찌른 채. 자,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어. 농부들. 자, 이게 그림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하늘 위에 별이라고. 자, 시선이 그 다음은
하늘 위 별로 가요. 별이라고는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부분이 주관적인 감상에 해당해. 대체로 묘사는 별나라인 외로운 별 없으라. 이거 일단 가로쳐두세요. 가로쳐둬.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해와 달이 되고 있다. 자, 대체로 지금 그림 속 풍경을 꼼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보니까 편백나무에서 그 앞길을 마차가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걸어오고 왼편에 귀퉁이에 별이 있고 나머지는 해와 달이 되니까 자,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정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선의 이동으로 소재가 지금 쫙 있고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 아까 가로친 거 외로운 별들 없으랴 그랬죠. 요거 서리법이지 외롭다는 얘기잖아. 별이 외롭다. 여기서 별은요 뭘 뜻하는 거냐면 상어의 꽃 같은 거야. 뭐지? 상어의 꽃이? 뭐라고 배웠지 우리? 존재라는 말. 존재. 별은 하나의 존재. 존재야 존재. 별뿐만이 아니죠. 이거 다 존재죠. 그런데 자 외로운 별 없으랴 이거는 존재의 외로움이야. 사유화에서 존재의 외로움을 표현한 부분 뭐였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그치? 그쵸? 외로운 별 없으랴 이건 뭐냐면 모든 존재는 외롭다. 모든 존재는 외롭다는 거예요. 서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감상, 분명했지.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저 감상에서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별들이여 그랬어. 별들에다가 내버쳐보세요. 빛나라 편백나무요. 자, 편백나무하고 별들 동그라미 쳐봐. 빛나기를 바라는 거죠. 빛나라. 빛나기를 바란다 혹은 빛이 나는 그 상태를 감탄한다. 두 단어. 그러면은 빛나라. 와, 빛나라 별들이야. 빛나라 편백나무요. 화자가 빛난다고 한 대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별, 편백나무,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끝줄, 농부들, 농부들 나오잖아. 농부들 위에 뭐가 나와요? 보리밥. 그치? 외로운 별, 농부들, 짜자잔, 모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빛난다라는 존재들인데 별은 하늘에 많이 떠 있잖아. 편백나무, 보리밥, 농부. 특징은 뭘까? 이 빛난다라고 말한 이 존재들의 공통된 속성이 뭐예요? 뭔 것 같아? 특별하지 않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평범한 것들이야. 평소에
드러내기 쉽지 않은 흔한 존재들이지.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하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러지. 평범한, 소박함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은 고의 그림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 평범한 것들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거지. 그 굉장히 좋은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근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다 평범해. 편백나무 있고 낙차 있고 농부 지나가고 별 뭐 있고. 근데 뭐라고? 이런 평범한 존재들이 빛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아름답고 빼어나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존재들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그림에 대한 감상인 거지. 오케이?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이거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그랬잖아. 모든 존재는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거지. 모든 존재는. 이게 감상 포인트 첫 번째. 서리법을 얘기해. 이 점에 보호가 채 다녀가지 않았을 뿐. 보호가 아직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나고 가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죠? 이거는 상상이죠. 묶어봐봐. 자, 질문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시인의 상상이야.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을까지? 자,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을 것을 읽어주세요. 그럼 이건 뭐냐면 모든 존재는 노래한다라는 거거든. 그쵸? 모든 존재는 노래한다는 게 뭐지? 자, 모든 존재는 가치 있고 아름답다. 됐어? 이번에 모든 존재는 노래라는 게 뭐예요? 노래한다. 노래는 자기 감정, 정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잖아. 예술로. 그쵸? 자, 모든 존재는 저만의 감정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모든 존재는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개별성. 이거는 상문고에서 정말 너무 내게 많아요. 이 시 하나로 비문학부터 시작해서 평론부터 시작해서 소설하고 엮어서 낼 게 너무 많아. 이게 굉장히 존재론적인 거거든. 존재론. 우리 사유할 때도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 너무 시험 범위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문제 풀 시간이 너무 지금 없잖아. 그쵸? 이게 변형 문제랑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 아, 이렇게 연계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 여기 이런 게 숨어 있구나. 그런 통찰력을 위한 수업이 너무 시간 부족으로 못해서 진도 나가는 걸로 거의 지금 다음 주가 직보잖아. 이 시간이. 그쵸? 그래서 문제 일단 적중 그 파이널 문제가 거기 그 문제로 훈련을 1차로 하시고 첫 번째는 내면하지. 내면화 작품의 내면. 두 번째는 기출에서 약간 변형한 것들 섞어놓은 거거든. 세 번째 직보 때 풀 거는 이거는 상문고 기출에 플러스 제작한 문제인데 상문고 유형의 문제라서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문제들. 근데 그 전 단계가 안 되면 그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게 외우지 말고
국어는 외우는 거잖아요. 문학은 외우는 거. 절대 이번에 시험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였어 라고 머리를 탁 치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연계될 게 지문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분명히 낯선 지문 나온다. 니네 기억 문제 학원에서 문제 많이 주고 풀고 그거 소용없어? 맨날 상황고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생각해야 돼. 그 환경을 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기억에 의존하는 애들은 다 시험 등급 못 받아. 그렇게 천명한 게 이영락 선생이야. 그 선생님이 자기가 쓴 창의융합 논술 1번으로 썼던 거야. 기억에 의존하고 문제풀이에 의존하는 식의 공부는 절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낯선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걸 보고 생각하는 힘을 가진 학생에게 좋은 등급이 나오도록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너무 심했고 논술형으로 내는 바람에 평균이 8점이 나왔습니다. 40점 만점에 8점이 말이 돼? 전교 1등이 28점이고 전교 1등 하는데 나머지 애들 좀 거의 모의고사는 다 분명시 1등급 나온 애들도 국어가 60점 50점 58점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이제 덤벼를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 있는 거는 좀 쉽게 생각 다 맞출 거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낯선 지문 그걸 독해할 시간을 나중에 확보해 놓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거 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득점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에 방배관에서 클리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이 계속 있는데 저녁 수업을 이번에 옮겼거든. 저녁 국어관에서 직접 클리닉을 할 테니까 2학년 또 중요하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오전에 와도 되고 6시부터 10시까지 2학년 클리닉을 할 테니까 여기 와서 클리닉을 받아도 돼요. 토요일 얘기하면 이번 주 토요일 이게 마지막이잖아. 응? 그러니까 오전이 아니라 2시부터는 방배관에서 하잖아. 2시부터 5시까지는 방배관인데 6시 이후에는 국어관에서 내가 할 테니까 시간이 안 맞거나 선생님한테 뭐 질문할 게 있는 사람 그때 와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다 좋은데 아직 내면화가 안 됐을 수 있어. 지금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화를 정말 미루시면 안 되는 게 국어가 문학의 첫날이잖아. 그잖아요. 이번 주말은 꼭 해야 된다는 거지. 이번 주말은 미루지 않고 꼭 해야 되고 또 하나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국어랑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수학의 비중이 똑같다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국어 해야 되는데 뭐 선생님 뭐 영상 과학 세 개를 다 하니까 너무 그런 애들 싹 이제 중간 끝나지? 중간 끝나죠? 기말 끝나지? 싹 정리돼요. 이거구나. 근데 그거를 꾸준히 했던 애들은 나중에 3학년 때 가가지고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거야. 좋은 위치에 있어.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국어를 내가 꾸준히 놓지 않고 내신일지라도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게. 왜냐면 수능은 난 정식파야 이러는 순간 그 텐션이 떨어져요. 몰입감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중력이 수능날 나올 것 같아? 절대 안 나온다니까. 나오는 꼴을 못 봤어 내가. 그렇게 개인 건강을 떨어낸 애들 치고. 그런 애들 많아. 모의고사 1등급 나오니까 교만이 끼어들어서 내가 선생님 정신인데요. 정시로. 저는 비문학을 풀릴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내신 상관없는 내신 그거 그걸 어떤 문학을 어떻게 해요? 국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깐족 되더니 3월 모의고사 풍방했어 그런 애들은. 그리고 2학년 말까지 선생님 그래도 내신 하면서 수능에 도움이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몰입해서 생각하고 문제 많이 풀고 그렇지만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애들은 조금씩이지만 성장해요. 내가 말할게 니네들이 지금 이과고 다 이과고 거의 과학처럼 그러는데 과학은 수능 때 최고 점수를 찍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과학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거의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학 점수가 계속 안 나와도 수능 때는 나와.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나와. 어느 정도. 최고로 안 나와도 평탄한 척. 국어 통망할 수 있는 게 국어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비중을 작게 줬다. 통망하는 게 국어예요. 1등급도 안심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세하고 애들이 수업을 되게 잘하잖아. 걔네들 의대 논술하고 논술 수준에 여기 쫙 와서 논술하는데 보면은 딴 거는 컷 다 맞추고 등급 다 맞추는데 정교권인 애들 국어가 애들이 3등급이야. 조금만 어렵게 해야 수능. 그거에 비해서 상원 애들은 국어를 잘해. 정시를 세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성적보다 국어가 높게 되는 이 XX 같이 내니까 시험. 애들이 포기하는 애들도 있지. 그렇게 되는데 내신에서 뭐예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저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힘들지. 시험 기간이 시험 공부 너무 많고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하고 학원 또 가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만세점에서 이인하다. 발심을 갖지 않으면 이루기가 힘들어요.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는 게 잘 안 되잖아. 그때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 이제 이번 시험은 문학이 이렇게 쫙 가니까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또 기말고사를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야. 이 중간고사에 나오는 패턴으로 내겠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알려진 건 뭐냐면 역시 교과서는 충실하게 하고 수특에서 변별을 내겠다. 그리고 수특에서 낯선 걸 내겠다. 연계돼서 작가의 작품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맞출 걸 다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망하지는 않아. 망하지는 않다는 얘기가 그렇게 하시고 국어에 여러분들 지금 문학을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1년후가 되잖아. 1년후가 아니지. 6개월? 7개월? 수능 특강에 나오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합쳐서 300개 작품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내공을 좀 키우시는 거야. 이 문학에 몰입하면서 이 개념을 하나하나 분석 하나하나 하는 훈련이 반드시 이럴 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요거는 이제 이 시상의 전개 요거 그림을 사서 묘사하고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감상하는 요 시상의 전개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세 단계의 시상의 전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주제 결국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가치 있고 아름답다. 모든 존재는 고유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 자, 그것을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팩트가 있고 주관적으로 감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상상한 부분이 있어. 감상은 내가 느낀 거고 빛나라 이런 건 내가 느낀 거잖아. 빛나는 존재다 이런 건 내가 느낀 거고 이거는 이제 용도와의 대화 상상이죠. 그래서 사실과 감상과 상상으로 되어 있다. 전체 구조는 사실, 그다음에 묘사, 감상이고 그 안에 상상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징적인 시어를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시제가 현재형 시제잖아. 그렇지?
여기서 보면 이 현재형 시제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불러오고 있다. 어떤 생생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특징 뭐 더 하면 대화해 보시고 그 부분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의 세계 이게 미술이잖아요. 미술을 시로 갖고 와서 시로 표현한 거죠. 시화한 거잖아. 시적 형상화한 거잖아. 여기에서 삶에 대한 통찰이 삶에 대한 통찰. 어떤 거 존재의 가치, 존재의 아름다움, 존재의 불성 이런 삶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졌다. 그럼 뭐 내일 수업에 내일 문제가 나는데 그거 하고요. 일단 적중 파이널 있잖아요. 그걸로 정리하시고 자료가 좀 식별 자료를 줄 테니까 토요일 못 오면 금요일 날 소설에 대한 거하고 소설하고 오늘 세일 요거 기출 문제, 기출 변형 문제 추가 자료가 좀 더 나갈 테니까 클리닉 때 받아도 되고 아니면 금요일 학교 끝나자마자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시험 전주니까 클리닉에 참석을 하셔서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걸 체크해 와도 되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찍 끝나죠. 시험 전날이에요. 첫날이잖아. 단축 수업 하잖아. 그래서 직전 대비를 학교 끝나자마자 1시 반? 보통 12시 반쯤 끝나죠? 알려줬니? 시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고? 일단 1시 반. 밥 먹고 끝난다고. 밥 먹고 끝나면은 1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가? 1시? 1시 반. 1시 반에 시작할게요. 알겠죠? 직전 대비는 1시 반. 밥 먹고 바로.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꼭 미루지 말고 문학을 꼭 하시고 자료 세팅해 놓을 테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다 가져와시고 자, 클리닉도 가능하면 시간이 안 돼서 못했거나 그러면 저녁 때 와서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알겠죠? 오케이. 요거 하고 클리닉 파트널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